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제 3개 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해야죠.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2011년에 리스크가 재현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 봤는데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내린 건 아니고요.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서 뭔가 좀 위험의 수위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본격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엑스데이트가 임박했고,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이 이제 한 1,000억 달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평사들 입장에서는 뭐 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의 부정적 관찰 대상, 말씀하셨듯이 등급을 내린 건 아니지만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내릴 거야 라고 이제 경고성 어나운스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무디스도 이어서 조금 그런 부정적 관찰 대상에 넣었습니다. 무디스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 압박되고 있다, 임박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결국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엑스데이트에 관련해서 6월 1일이라고 주장한 제인 앨런 재무장관의 말이 좀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다. 협상을 공화당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조금 6월 1일을 넘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면 뭐 가령 뭐 한 6월 전체라든지 혹은 6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가능성. 그럴 경우에 단기 금리는 조금 더 오르고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타결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합의되는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뭐 백악관에서는 한 2년 정도 뭐 부채 저기를 축소를 유예하고 일단은 이제 조금 양보할 것은 조금 양보하는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6월 1일 이후에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시장에 약간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신용등급 자체는 있고 전망이 있고 신용등급이 있는 거죠.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워닝을 준 거죠. 경고를 준 거고요. 무디스는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인터뷰를 임원이 했는데 이렇게 가면 디폴트 전에 국가 신용등급 역시 전망이다.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경고를 지금은 수석 부사장이 이제 뭐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S&P는 2011년에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뒤늦게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피치 무디스가 먼저 가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그러면 소위 뭐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6월 1일까지 이게 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상황별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뭐 재무부의 현금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 그리고 진짜 없을 가능성, 6월 1일 되면 돈이 다 떨어질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부채 한도가 조정이 안 되면 시장은 뭐 정말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2011년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재현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6월 1일 이후에 타결이 6월 1일까지 안 된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한두 달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6월 15일 지나면 일단 법인세와 소득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좀 충당할 수 있는 부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유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디폴트는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지금 뭐 조금 중론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말씀드렸듯이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 결국에는 타결이 안 돼도 시장은 돈이 있으니까 재무부가 버티는 거고 백악관이 버티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서 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미리 폭락했으면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응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또 일단은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011년에 좀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양당 간에 일단 밀고 당기기가 결국에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방향성은 어딘가? 미국과 한국이 있을 수 있죠. 미국은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지난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포럼하고 FOMC 의사록 공개되면 6월은 금리를 어쨌든 인상은 안 하는 걸로 좀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6월 14일이 FOMC인데 6월 14일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도 좀 그동안 금리를 500bp나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 지켜보기를 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두 개 이상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래도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 근원 물가가 당장 근원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죠. 물가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됩니다. 그래서 근원 PCE 물가가 지난달에 4.6이었는데 이번 달에 한 4.5 정도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는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또 달이 바뀌어서 다음 달에 또 고용지표, 또 이제 CPI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6월은 동결. 하지만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직전 FOMC 의사록에서도 밝혔듯이 잠시 멈춘 거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러게요.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세브럴 의원들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조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근원 물가가 확실하게 더 잡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근원 물가가 한 3.5% 정도, 3%대 중반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문제는 조금 계속 왈가왈부 될 것 같습니다. 2월에는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준 의원들은 여전히 꼿꼿합니다. 이제 멈춘다가 아니라 6월은 일단 스킵하고 넘어간다.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측대로 3.50%로 동결을 하고 세 번째 동결인데요. 우리는 이제 인상이 끝난 것인지, 그 다음에 오늘 성장률 전망이 또 중요했는데 1.6에서 1.4로 성장률 전망은 또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1.4%면 직전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OECD가 전망한 1.5%보다 또 낮은 0.1%포인트 낮은 1.4%를 전망했고요. 물가는 지금 3.5% 그대로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난달에 4.2%에서 3.7%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3%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성장 전망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을 제외하면 4번 남았고요. 미국은 5번 남았습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이제 올해 5번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이제 1.75%포인트의 한미 기준금리 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6월 달에는 동결해도 앞서 말씀 나눴듯이 7월이나 그 이후에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만약에 미국이 25bp를 인상하면 기준금리 차가 200bp나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결국 좀 경기가 어렵고 물가도 좀 잡혀가지만 환율 이슈 때문에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인상할 필요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통화정책회의를 또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우리 금리 정책을 봤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시장 키워드 세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한령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직전에 그 중국 당국이 코로나를 이제 탈피하는 탈코로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집단 감염을 일종의 조장한 거지 않습니까? 네, 확 걸려버리고 이제 마치겠다. 이번에도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네, 치명률이 이미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면역력이 계절적으로 좀 이제 지난번에 대유행이 있은 다음에 한 4, 5개월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대유행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6월에 피크를 찍을 거다 혹은 7월 정도가 피크일 거다 한번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적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짧고 굵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큰 걱정은 아닌데 반면에 이제 미중 갈등에 이제 우리가 유탄을 맞으면서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강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지금 사드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한령 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또 지금 K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문제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저는 중국도 부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슈는 단지 지난번에 사드와 같은 이벤트성이 아니고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기술 분쟁, 패권 분쟁이라는 조금 길고 굵직하고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모든 제품을 보이콧하고 그리고 한한령을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양국의 교역 관계가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요. 그리고 중국도 실익에 있어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좀 항의성, 제스처지 지속 가능성, 또 펀더멘탈에 아주 큰 영향을 쇼크를 줄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시장 키워드 확인했고요.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준비하신 거 보겠습니다.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이미 처리했고 초장기 과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가 한 얘기고요. 저도 이 문장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인사이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 뭐 말씀 나눈 것도 뭐 지금 좀 단기적인 뭐 미국의 부채 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주식시장에 다 투영돼 있고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 80%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나 호재는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주가의 모멘텀을 결정하고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켄 피셔의 그러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좀 초단기 과제, 초장기 과제 헷갈렸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